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으로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오는 10일쯤 전세기편으로 대부분 귀국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4분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날을 세웠던 두 대표가 웃는 모습으로 함께하고 악수까지 한 건데요.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께서 쏘우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쏘았습니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을 회상하면서 거듭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80분 동안 만났던 여야는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함께 했는데요. 화기애애했던 용산 회동, 여의도에서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마늘 쑥 유머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상체를 앞뒤로 하면서까지 크게 웃는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오늘 만남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보셨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의 악수를 말하자면은 만드는 모습. 예. 그게 가장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예측하시잖아요. 예측도 했고요. 그냥 단순히 악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손을 맞잡고 같이 이렇게 포개서 예.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이렇게 손을 이 세계를 포개는 모습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조금 그 당내에서의 조금 불협화했을 때 그때 본회장에 나타나서 또 손을 맞잡게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예. 오늘 그게 이루어져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 야당이 서로 각을 세우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어도 최소한 사람이 아니라서 악수를 못하겠다. 뭐 말로 그렇게 던질 수는 있으나 정말로 그게 현실화돼서 악수도 안 하고 지내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예.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의 경직던 이런 그 굳어버린 상황들을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서 좀 풀어줬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게 용산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와서 또 수석 대변인끼리 여야 간에 또 악수를 하는 모습들 이런 여야의 정치권의 헤빙 무드의 시작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얼굴도 가까이 대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네요. 네. 예. 저는 오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할까 그중에서 으뜸은 역시
악수할 때 그 표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표정이 일단 뭐 국민의힘의 우리 장동혁 대표는 시종일관 아주 자신감이 있고 환한,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환한 그 웃음을 견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은 바로 아이고 두 분 빨리 악수부터 하시죠라고 이렇게 손을 끌어다 당기는 그런 예. 모습이 얼굴에 표정이 그대로 참 약간 코믹하게 비치는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각인이 됐을 거로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 표정은 어땠을까요? 약간 쑥스러워한 표정은 제 눈에는 읽힙니다. 악수 얘기를 아주 괜히 꺼냈네, 계속 악수가 따라붙네라고 하면서 약간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쑥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잘 됐다. 이제부터는 이제 악수 언제 하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이른바 출구를 오늘 찾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쑥스러운 표정이 연출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쓴소리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은 3개월, 장동혁 대표는 13일 만에 지금 만난 건데요. 예. 바로 이런 얘기를 했죠.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의 얼굴보다는 특검의 모습이 훨씬 더 국민들은 자주 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또 민주당한테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만은 특검 연장 특별재판부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라는 것도 할 말을 제대로 했다. 우선 이 정도로 평가를 드립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그 국회의사당 바깥에 당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뭐 이재명 정말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렇게 오늘 환하게 웃는 회동이 가능할까 물음표를 찍은 국민들도 있었는데 오늘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위대한 쇼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치는 쇼인가요? 물론 뭐 전쟁하는 푸틴하고 젤런스키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에게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라면 무엇이 해결되었는가가 분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셔야 된다. 야당을 탄압하지 말고 같이 가는 상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 이야기 윤석열한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즉,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정리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과만 이루어진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 연장 부분, 민주당도 충분히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걸 못 해내느냐라는 저는 원인을 이런 화기애애한 시점에서 누군가는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이라든가 이 사법개혁의 문제는 국회가 주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외교까지 국가적인 어젠다를 끌고 가려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걸 해결하라고 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요구한 것들을 풀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도 저는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뼈있는 농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악수 응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했네요. 이건 이제 정 대표가 앞서 말했던 사람과만 악수한다 이 발언을 꼬집은 거겠죠? 뭐 역으로 얘기하자면 예. 100일도 되지 않고 내가 마늘하고 쑥을 그만큼 먹지 않았는데 나는 원래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이 웃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 대신 뼈 있는 얘기도 하는 거죠. 본인이 늘 얘기했듯이 자기가 밥 먹으러 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과 특판,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꼭 야당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하게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씀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 사실상의 상권 분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승희 의원이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제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성 지지자분들, 개딸들에 의해서 좌표가 찍혀서 공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 이견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은 한 진영의 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먹고 사는 민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일이 다 가까이 되고 있는데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 법안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더 센 특검 법안 그리고 특검을 넘어서 특별재판부까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제2의결권을 한번 요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앞서 인사 모습에서는 화기애애지만 지금 김기웅 의원이 말한 또는 박지영 의원께서 말한 그런 부분이 발언으로는 준비된 모두 발언에서는 또 나왔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특검이 계속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세력 사과해야 하던 그 내란 세력은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게 당연해 보이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특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결국 뼈있는 그 핵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있었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예. 당연히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일 것입니다. 이거는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각급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늘상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저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 제가 주시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얘기를 하더군요. 내란 세력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 내란 세력과 내란 정당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여야 간에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세력이 사과를 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죠? 이미 숱하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의 사과는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또 여러 가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계속 초지일관 진정한 사과, 이 진정하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진정한 사과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계속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저 얘기를 꺼낸 상황이 앞으로의 모습도 강대강 대결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예측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내란 세력 사과해야 된다. 특검, 특판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오늘도 주장이 엇갈렸어요. 장동혁 대표는 저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정상회담에 임한 겁니다. 결국은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이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됐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내란에서부터 비롯됐고 이것을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신임 지도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일이 풀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어서 정치가 작동하는 영역은 이것과 더불어서 장동혁 대표가 물밑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의 한계점들,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 정도만큼은 과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의원들의 어느 정도 선,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그 당시 지도부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더라도 개별 의원들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은 과하지 않는가라든가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출발은 신임 지도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강대강이라는 것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여야가 모두 민생경제라는 텃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던 과거사가 있는데 그 오랑캐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농사 짓다고 하면은 앞으로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영주 의원님.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대통령에게 요구한 네. 특검 개정안 그리고 내란 특별법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배경에는 비태혁명, 그러니까 이 쿠데타로 너무나 이 경악스러운 경험을 했던 국민들이 내란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적당히 정치적인 함의를 통해서 이거를 물밑으로 아니면 협의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민의 요청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종식은 모든 국민의 염원일 거예요. 사실상 저는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란의 세력들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라. 국민의힘이 그렇게 힘드나요? 다 했다고요, 사과를. 무슨 사과를 했을까요? 반탄 당론이 그대로 존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탄 당론을 철회했다면 사과를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겠죠. 두 번째,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당내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죠. 윤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얻어서 당 지도부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최고위에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를 언제 가느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반대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면 사실상 특검의 연장만 따로 얘기를 해보시죠. 특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결국에 이 두 부부가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몰락시킨 당사자예요. 이들과 확연하게 끊어내면 국민의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끊어내라고 하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 자체를 마치 내란당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아주 단순합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시고 윤어게인과 절연하면 새롭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민생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정청래 대표의 얘기고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도 큰 폭에서는 내란 종식 이후에 정말 국민 모두를 아울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그런 주장으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그 회동 참가하기 전에요. 이 대통령이 변화가 없으면 만남 의미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거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사실상 저희가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난 건 처음이지만 그 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로 진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털면 안 나올 것 같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어떤 진정성,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모든 것들이 말은 하지만 사진을 찍고 차를 마시고 밥은 먹었지만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일당의 야당 대표가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법사위와 예결위 이른바 알짜 상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추경도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만나는 거
저희가 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만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만나서 분위기 좋기죠. 분위기가 좋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내일의 상황이 다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 있고 여당의 어떤 일방 독주의 어떤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의 어떤 만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야 지도부가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지금 저희 양쪽 패널의 말대로 아직까지 내란 청산 또는 뭐 특검법에 관한 특검 활동에 대한 그런 인식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속보가 나와서 이거 관련해서 좀 예정엔 없었지만요.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리고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미 접수를 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조 기자단에 설명문을 공식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란 특검법 개별 조문에 대한 구체적 위헌성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달았는데요. 진상규명을 이유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라는 것의 범위가 모호해서 자의적 확대 해석의 위험이 존재한다 등 1번부터 7번까지 7번은 반복 수사 재판 강요입니다. 이미 수사 또는 기소된 사건을 반복해 다루는 건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반한다 등으로 번호까지 달아서 이렇게 언론에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요? 뭐 브리핑하지 말라. 그다음에 반복 출석 요구하지 말라. 또는 뭐 쉽게 말하면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 그거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본인이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기가 차다는 말밖에 할 게 없고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잘하고 있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내란 부분들은 윤석열이 알아서 그구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윤석열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국민의힘은 정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윤석열 하나 버리면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가 재건되고 국가의 중요한 한 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경 관련해서도요, 확대 재정이냐 축소 재정이냐 올바른 논쟁이 될 수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앉아서 헌법 소원 내고 다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특검법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도 없고요.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민생경제 부분에서 정통 보수의 입장,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시고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발 보수가 뭔지 제대로 공부 좀 하시고 윤석열이라는 극우 세력들 버리고 정치의 본연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보지만 저도 딱 기억나는 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특검보가 열심히 언론에서 브리핑한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브리핑은 지금까지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이루어진 것이죠. 그 자체가 글쎄요, 굳이 그 속뜻을 보면은 아마 언론 브리핑을 지방선거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지방선거까지 이 염두에 두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단이 아마 가만히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특검보의 언론 브리핑을 지금 제일 먼저 꺼내지는 않았죠. 제 기억에 아마 1차, 2차 체포 불응 때 이미 헌법 소원 얘기는 살짝 나왔었습니다.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안 된다. 그중에 하나가 헌법 소원이다.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즉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바로 그것을 어디다가 호소를 합니까? 바로 헌재,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재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 최종 결정권이 내릴 때까지 법원에서 이 사안을 계속 수사와 재판 진행을 멈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구하는 상황인데요. 예. 글쎄요, 지금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질지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난번에 8대 0의 그런 탄핵이 인용이 된 것을 생각을 하면은 헌법 소원 자체가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만은 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과연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느냐라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영향을 끼쳤냐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의 방어권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서 뭐 전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아니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재판이라든가 헌재의 공이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만큼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청구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이미 접수를 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법조 기자단에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우선적으로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제 집권한 쪽에서 행정부의 어떤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때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배제된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을 했고요. 그거를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특검 관련해 가지고 기간도 연장하고 인원도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기간을 연장하면서 어떤 내용까지 들어갔냐면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특검이 수사 지휘를 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하게끔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거는 수사와 기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특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이후에 수사 지휘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전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특검뿐만이 아니라 특판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 특판 얘기, 특별재판부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또 주기훈 판사에 대한 어떤 공격성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주기훈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특별재판부를 이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검사를 넘어서 민주당의 어떤 판사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사법 독립에 있어서 위배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반론도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속보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끝까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청산을 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또 구속 취소를 던져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풀려나 버리는 그런 일을 또 겪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특검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또 모르니까 그냥 던진 겁니다. 최소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 국민의힘이라는 부분이 윤 어게인의 세력들에게 장악돼서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게 본인의 정치적 힘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희망의 끈이 있다라는 저는 윤석열의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면 특검법을 던짐으로써 최근에 주기현 판사가 본인의 재판 공판을 구속 취소 만료 전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시간 끌기죠. 구속 기간의 만료를 넘겨서
본인의 어떤 특검법의 위헌법률 제청을 통해서 재판의 시간 지연을 끌어보겠다는 저는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면회를 가겠다고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런 내란 우두머리들의 다시 회귀에 대한 꿈꾸는 거를 완전히 청산시키지 않고서는 정말 민생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라는 게 한 발짝도 못 간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인지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만 아니라 국민들도 인지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좀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예,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특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가는 단계마다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은 아직 정치권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야기하다가 잠깐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회동에서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국민들 300여 명이 끌려갔죠. 관련 내용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충격적인 사건. 구금된 시설은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는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곧 전세기로 귀국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다행히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개수가 적습니다. 잘 유념해서 꼭 성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비자가 필수인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한국인 인력 비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 역시도 시급해 보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또 분노했던 그 미국발 소식입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라고 하죠.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이 그리고 또 여기에 마약 단속국까지도 거의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 군 관련 요원들도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를 일일이 묶고 있고요. 양 팔을 묶고 또 양 다리를 묶어서 또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묶는 그렇게까지도 결박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국경에서 마약 운반하는 운반책에게 체포를 하듯 한국 직원들이 이렇게 취급을 당한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구금시설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구금소인데요. 방금 보셨던 그 체포를 당한 공장에서 170km, 차로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찢어진 매트리스, 벌레 등으로 미국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설 기업입니다. 정부가 돈을 주고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JTBC를 비롯해서 한국 취재진들이 이곳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칠게 주차장 바깥으로 떠나라라고 떠미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게 한국 취재진들의 현장 전언이기도 합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간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요원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경악과 분노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죠.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경악스럽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들은 조지아주 주지사 자체도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왜 트럼프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인가.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미 트럼프가 뒤통수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조금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재명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끔은 됐으나 사흘 후에 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좀 따지고 보면 매우 거친 어떤 협상 방식에서의 희생물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런 이민 정책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감금하고 말하자면 결박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할 일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과는 별일이 없다. 그리고는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기술적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근로 상황 속에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러면 비자 문제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결국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 어떤 여러 가지 협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된 기업의 기술력 부분들까지 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얻어가려는 그런 조금 다소 거칠고 트럼프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불쾌한 그런 협상 방식인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은 야당이 이 트럼프의 조금 이런 좀 거친 행동과 딜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부분들 이런 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국격이 손실되고 동맹으로서의 어떤 태도가 부적절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좀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좀 김동원 말씀드리고 의원님. 싶습니다. 네, 예. 저는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 사태 미국의 고의성이 다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분이 이것은- 거기서 일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증거를 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 사안을 제일 먼저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 게 그 지역 출신의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꼭 굳이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끌어내지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화기애애하기만 했을까? 뭔가 뼈 있는 그런 그 말이 트럼프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그런 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구밀복검이라는 얘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입에는 잔뜩 이 벌꿀을 밟아놓고 배에는 칼을 숨기는 우리가 여야 극단의 정치 현장에서도 구밀복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의 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지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근의 엘레베마도 한국 기업이 지금 여럿이 신설 또는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 파악을 해보면 약 25개 정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바로 한국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요. 히스패닉어를 쓰는 중남미 4명을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체포영장에. 그런데 막상 저기에 급습을 할 때는 400~500명의 동원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국이 한국에서 뭐 700조 원을 투자를 하느니 좋아. 앞으로 계속 더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더 많을 거야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꿀을 바르고 뒤로는 칼을 드러내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 수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서 20여 군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발 방지 이것은 뭐 맞습니다. 여야의 한 뜻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민 주권 차원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진다.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이거는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예. 이재명 정권의 글쎄요. 이 초기에 명운이 걸려 있다. 저는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현지 수용 시설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JTBC가 단독으로 포착한 영상입니다. 철조망 안쪽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어디론가 밖에 있다가 내부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이죠? 안에 있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팔에는 쇠사슬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금시설 안에 있는 모습이고 뭔가 흰색 서류를 들고 있고요. 뭔가 분류 과정을 또 한 번 거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JTBC 특파원들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구금된 직원과 면담을 하고 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당시에 미국 당국이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 그렇게 외치면서 동맹 국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형사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거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저희 서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미 측에서 반인권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해서 특정을 한 건지 아니면 통상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단속 중에 하나의 일환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보면 좀 타겟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4명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헬기까지 동원하고 총까지 무장한 사람이 오는 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여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7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은 7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공식 회담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위대한 지도자다. 완전하게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리고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진짜 상상 이상의 대우입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거는 트럼프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0조까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가서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25%고요. 또 중국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데 있어서 건건이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게끔 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얻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서영주 의원이 이제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이건 미국 측에 항의를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또 반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볼게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곧 미국으로 긴급 출국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국회 외통위 긴급 전체 회의에 출석했는데요. 발언 일부 들어보고 박진영 의원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020년에도 이미 조지아주의 위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개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한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련돼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동안 뭘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유념해서 꼭 성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산에 특검이 들어간 거에 보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미국 당국에서 오래 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했던 것이 드러났고 또 오산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해하겠다는 그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의원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오산 그 미군 기지 내 압수수색 그 일을 언급했어요. 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 뭐 정쟁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느 순간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인 것처럼 친미가 아니라 종미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 받습니다. 이거는 명백히요.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자임하는 미국이 깡패 국가 역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현 장관은요. 미 대사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따질 것인가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지 비장 문제는 후일담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국가의 자존심이 짓밟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야당도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께서 협상 잘못했으니까 투자한 거 철회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꺼내줘야 돼요. 이래야지 사실은 정부의 협상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규탄 성명문 내야 돼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한 미 대사 불러가지고 따질 것 따지고 조치 취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주권 국가로서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인요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숙청과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그 글이 떠오른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비슷한 그 내용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중에 획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진의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 언급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우리 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 대상으로 진행됐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의원의 발언은 특검의 과거 설명으로 반박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특검법 위헌 제청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때문에 그걸 토론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넘어가서 이 관련된 내용 또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담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날에도 일부 당직자들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벌인 걸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조국 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특사로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 당연에서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원장직을 사퇴했죠. 혁신을 내걸었던 조국 혁신당, 성비위 논란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두 분께 바로 단도직입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총사퇴로 이 사안이 끝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좀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충분한 일의 해결이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조직 내에서의 성비는
지연 자체가 2차 가해의 성격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하게 진상규명과 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단순히 지도부가 물러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조치가 돼야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총사퇴로 해결될까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미숙한 대응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괴멸적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너무 만시지탄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는 좀 아이러니한 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데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을 해줬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또 부담을 이 정권에도 주고 있구나. 두 정권에 걸쳐서 모두 참 크게 부담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국 당은 이렇게 당과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대표의 모습을 닮아가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이나 위선 뭐 이런 것들이 조국 대표가 그동안에 비판받아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굉장히 엉뚱한 변명을 계속 해대고 그다음에 발뺌을 하고 뭐 내로남불 그런 태도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좀 뼈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조국 전 대표 본인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 터졌는데도 그 SNS 프로필에다 이렇게 귀 이렇게 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진을 바꿔 올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조금 보는 사람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불쾌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런 프로필 사진이나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게 부적절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잘 안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도부가 사퇴하기 앞서서 황현선 사무총장, 이규현 사무부총장도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변이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발언도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이 부족하고 서툴렀던 것이지 은폐와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내 조사와 외부 법인 조사까지 받는 고통을 겪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라고 비난받고 있는 당직자들의 우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무총장직은 오늘 내려놓습니다. 예. 사건 은폐 지적에는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건 이제 사실관계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외부에 이제 법무법인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다. 근데 어쨌든 근데 2명 같은 경우는 가해자로 해서 1명은 제명됐고 1명은 1년간의 당원권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인정됐는데 그럼 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우선은 조국혁신당에서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미 원래는 저런 사건은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 때문에. 근데 예. 당사자인 피해자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공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저는 3가지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은 꼭 조국혁신당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인지해야 될 게 성비위와 관련된 것은 첫 번째는 가장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 문제는 증거보다는 증언에 의한 사실관계 규명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마지막은 지나칠 정도라는 외부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과잉 대응, 그러니까 진짜 과잉 대응은 아닌 과잉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 해야만 이런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자칫하면은 조직 전체, 이번과 같이 조직 전체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조직 전체의 어떤 위기로 번지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현선 전 사무총장 아까 사퇴의 변 중에 당의 은폐와 회피 아니다, 부족하고 서툴렀던 것이다. 이런 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발언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면 뭐 하려고 전원이 다 사퇴를 합니까? 지도부가 붕괴할 정도까지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아니 이게 은폐와 회피를 하지 않고 그냥 서툴고 약간 부족했을 뿐이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진상은 이런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사퇴하시는 겁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직자들에 대해서 의심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산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처라든가 아니 오죽하면 당 대변인이 뭐 해방 이후 처음이라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그렇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글쎄 저게 그 당의 문화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저렇게 우리가 여론 때문에 물러나지만 사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그 문제 제기하는 애들이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요.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이 처리를 미숙하게 했을까?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 만약에 저거는 이제 강미정 대변인의 얘기를 사실로 전제하고 얘기를 좀 가정을 해보면 당의 위기 국면은 맞았던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이제 감옥에 30학점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율도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못 낼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적 어떤 그 당의 그 지지율 그리고 어떤 당의 문화 분위기 이런 것 자체가 소수 정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조국 대표도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문제가 자칫 조국 대표 부재 시에 당의 위기로 그 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 당사자들에게 좀 참아라. 미안하지만 조직 전체를 위해서 당신이 좀 이해하고 참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고의 전이를 해보면 과거 80년대, 70년대, 80년대 조직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의나 또는 조직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요구했던 적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역사적 상황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2025년입니다. 국가 사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그 권리와 자유 이것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그 변화된 환경에 조직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게 첫 번째 지적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늘 정당은 위기가 오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닥친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리해 나갈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까 황현선 청장 말은 맞어요. 그러니까 미숙함은 분명히 노출된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문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12월 12일이잖아요. 그날 조국 대표 구속되고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뒤집혔을 때 아닙니까? 근데 모여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그다음에 같이 노래방에 가서 거기서 성추행이 있었다. 그거 좀 도저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국 혁신당 자체를 관통하고 있던 80년대 운동권 문화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권의식, 우리는 뭐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노래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끼리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우월주의 문화, 운동권 우월주의 문화 같은 것들이 당내에 존재를 했고 그리고 80년대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남성, 여성 평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북한도 그렇듯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주의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에도 그냥 계속 그런 문화가 상존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다. 지난 6일 이틀 전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그 후로 옥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체의 당무에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일단 참 죄송하다.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조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장영슨 전 창당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면회를 갔을 때 옥중에 있을 때 면회를 갔는데 그때 이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조 전 대표가 내가 나가야 해결된다. 나가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장영슨 전 창당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2주가 지나도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없었다. 그래서 실망했고 장영순 창당위원장은 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조 전 대표가 앞서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옥중에 있어서 미흡했다라는 취지를 주장했는데 옥중에서 이미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루트로 받았고 나오자마자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당내 비판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뭐 일단 그 장영승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이제 저렇게 밝힌 건데 저는 조국 대표의 말은 그 말은 전 그대로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 대표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또 소위 얘기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사당화해서 당을 이러저러 했다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할 수 없다. 그건 전 그 말 자체는 약간의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당시에 저걸 사전에 그러니까 사면복권을 받고 나오기 전에 저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진짜 조국 대표를 위한 것이라면 조국 혁신당의 선택은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저 문제를 놔두고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 나와서 나온 상태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많이 시간적으로도 늦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제가 당을 운영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당 대표 또는 그 대선 후보급 되는 인물들한테는 웬만하면 리스크가 있는 위험이 있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의 관리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조국 전 대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다 정리돼서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이거는 논의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조국 대표를 위한 것인데 저것을 시간으로 끌음으로 해서 사실상 조국 전 대표에게 그 위험이 전이된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리 역량의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대리를 맡은 강미숙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감 중일 때 조 전 대표에게 10장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이 관련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조국 혁신당이 결정적으로 조국 대표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이 돼서 들어갔는데도 그 당대표를 새로 뽑지 않고 그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표가 나왔을 때 평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평당원이 그 현충원 갈 때 온 당의 모든 당직자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가면서 이 당대표보다 더한 대우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당대표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친구이자 창당 멤버가 면회까지 가서 야,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인 대변인 그 대리해주는 변호사격인 분이 편지까지 계속 보냈었는데 근데 나와서 내가 당대표가 아니어서 내가 당원이어서 그냥 내가 당무에 개입하는 것 같아서 뭐 안 했다라는 식의 얘기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무슨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그 입시 부정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애비로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한 책임 회피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해명이죠. 예, 해명이 실망스럽다. 자, 조국 혁신당 내용은 하나 질문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약간 역설적으로 조 전 대표의 비대위 체제, 조 전 대표의 중앙 등장이 더 빨라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조국 전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하기 좀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식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조국 대표가 다음에 당대표를 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당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비대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을 내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그 김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의 인물이나 이런 거에서 당을 추스릴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빠른 시일에 정리한 이후에 전당대회 준비로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피해자 쪽에서도 조국 비대위 체제는 원치 않는다는 말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네, 저도 뭐 지금 그 홍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서 뭐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본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제3자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한테 맡겨서 수습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수하는 영상 잠깐 같이 보시죠.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먼저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소개하면서 서로 허리를 안으로 좀 당기는 느낌도 있죠. 표정은 굉장히
밝은 그런 모양입니다. 예. 아, 이재명 대통령이 두 손으로 먼저 감쌌군요. 그런 모습도 좀 자세히 보니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서로 악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괜히 언론에서 이런 거 하기 좋아하잖아요. 넥타이 색깔. 이재명 대통령은 붉은색과 파란색을 섞인 걸 썼다는 것도 요새는 클리셰이긴 한데요.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오찬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개괄적으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오찬 회동은 적절한 시점에 잘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나라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 관세 문제라든지 외교안보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이 문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 아마 설명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고, 더 나가서 어차피 그 당대표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그 이슈에 제한 없이 국내 정치 현안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대통령은 여야 그 지도부와 소통하는 모양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사실 두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그 소위 얘기해서 자칭 당내 어떤 적극 지지층들이 호소하다 보니까 서로 만남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 만든 자리를 빌어서 두 대표가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에 가서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국정 전반,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의 원만한 여야 관계에서도 그래도 숨통이 트인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마늘 쑥 먹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저 두 사람이 악수를 할 거야 말 거야가 모든 화제의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해야지라는 이런 막말을 한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끌어내릴 거야라고 얘기한 것도 전혀 앞뒤 맥락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두 분 다 자기들의 그 말빛에 대해서 굉장한 그것이 족쇄가 되는 바람에 행동과 그 언행에 상당히 좀 뭐랄까 제약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기서의 승자는 이재명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운데 서서 양쪽에다가 악수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정의 리더로서 양당의 갈등 같은 것들을 중재하는 같은 것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포인트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처음에 그 모두 발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개가 되지 않죠? 그게 어느 방송에서도 저도 12시부터 그거 어디서 하지 하고 열심히 봤는데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분들은 다 국민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중계가 됐어야 되는데 중계를 심지어는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건 좀 알아봐야겠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모두 발언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좀 오개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녹화가 돼서 그 이후로는 유튜브 등에서 지금 라이브로 볼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생방송으로 왜 안 했는가? 생방송도 안 됐고요. 나중에 KBS에서는 그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화면만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자막에 영상은 목소리는 나중에 나온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 보통 영상 먼저 출고가 되고 음성 붙은 영상 출고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정혁 최고가 지적하신 거는 통상은 앉아가지고 아예 모두 발언을 정상적으로 이제 그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 그게 없었다 하는데 아마 여야 지도부하고 아마 대통령실하고 상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어차피 각 당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각 당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또는 당대표들이 통상 나와가지고 바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 당 수석 대변인이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역시 내란 사과가 정청래 대표가 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특검 연장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달라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그거는 근데 특별재판부 설치는 실제로 거기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 정상적인
특별이라는 게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에 훼손되는 경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정말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과거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5.18 특별법에 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냥 일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 뭐 이런 거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돼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파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당장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정권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재판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요구한 것은 이제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요구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자기의 지지층을 감안하면 대표가 될 때 지지층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리어 이제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예요. 거부권 행사해달라 했는데 거부권 행사는 저희 민주당이 꼭 뭐 이재명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걸 떠나서 그 대통령의 거부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공익적인,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거부권을 쓰는 거지 그냥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거부권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 지금 현재는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아마 대통령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요. 내란 재판 관련 특별재판부는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재되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 옛날 반민특위 수준의 그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법부에 있는 전담재판부 정도 수준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당의 입장도 정확히 정리되지 않고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또는 할 수 없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통령 본인도 야당 대표였던 경험을 자주 말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고요. 또 자주 연락 달라라고 또 장동혁 대표에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남 이후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전국의 어떤 전환 또는 분위기가 좀 뭐랄까요, 좀 화해 무드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물론 내란 사과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지만요. 분위기가 좀 전환될까요? 뭐 조금 전환될 거로 보고요. 예. 그 민생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지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고리로 해서 저는 뭐 충분히 금년 연말 안에 한 번 정도는 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한 대립이 더 격해져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 경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만 이런 모임이 가능해지겠죠. 예, 연말 안에 한 번 더 만날 것 같다라고 예측하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는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의 뜻과 반대되는 걸 많이 하셨어요. 한미 FTA라든가 제주 강정마을이라든가 뭐 평택 대출이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근데 그래서 권력을 뺏겼죠.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받고 계신 게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자들의 뜻대로 다 움직이셨죠. 뭐 반일 불매운동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정권을 뺏겼고 그다음에 그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양쪽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또 아우르기도 하고 또 반대편 의사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중재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연말까지 한 번 더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김종혁 의원께만 좀 질문 드릴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한 대표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 투표해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최악을 예, 그걸 인정하는 거네요. 거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합 행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전에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 혹은 극우 유튜버들 이런 분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기에 보면 무슨 당원 게시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작년 11월 달에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일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익명 게시판에다가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문제 삼으셨는데 본인은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하고 서로 하면서 그 경쟁을 할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노인 영남당 그리고 무슨 뭐 치아바레라 뭐 이런 식의 카드 뉴스를 그쪽에서 만들어서 막 돌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보면 저 얘기는 그냥 그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강성 지지자들을 뭐랄까 무마하기 위한 예. 그런 정치적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자,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자신에게 표를 준 지지층과 또 중도 확장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리게 될까요? 결국 이제 정당 지지율일 것 같아요. 예. 정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있고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힘입어 대표는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 운명도 거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고민은 당대표가 될 때 빚진 지지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확보해야 될, 그러니까 그 연대해야 될 지지층들 간의 좀 고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만 그래도 그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 통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좀 그 당초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예, 당초 너무 극으로 갈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통합적인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두 분과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완벽함을 만드는 기술. 그 기술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감각. 그 전부를 창호에 담아 클렌체가 되다. 글래스업 클렌체.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미국 조지아주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출신지로 유명합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쇠사슬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강제 연행되는 이 장면. 사실상 우리 국민을 표적 삼았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협력의 상징 같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은 큽니다. 공장 완공 후 2030년까지 8,000명 넘는 현지 인력 고용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실까지 신속히 나서 전세기가 곧 뜰 예정이지만 짚을 게 많습니다.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미 당국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발판 삼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발 방지와 한국 기업 특별 비자 신설을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달 미국 순방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한 발언이 새삼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오, 날씨 좋다. 그치? 아 맞다. 내 알정구. 그냥 가. 아 맞다. 내 망원경. 됐어, 그냥 가. 엄마! 애가 하나 없어. 막내야, 잠깐만 기다려. 가족의 하루는 이래서 더 즐거운 거 아닐까요? 아, 맞다. The Family SUV, the Kia EV5. Kia, movement that inspires.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가 미쳤대. 오리지널 보다 줄여 더 줄여 20cm? 그래서 미니 출시 얼음량은 늘려 49% 늘어난 1.1kg. 스탠다드 출시 얼음량의 끝을 보여줘 국내 최대 얼음량 맥스 출시 오래가는 단단한 얼음 아로 출시 얼음 정수기도 선택의 시대 이번에도 따라올 수 있겠어? 코웨이 얼음 정수기 라인업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